생각에 서울 아파트란 절대 떠나면 안 되는 곳이다. 필수제가 당연히 가져야 될 거다. 적어도 저는 선망에 했었던 것 같아요. 아, 쟤 그래도 서울에 집 있어. 이거 자체가 뭔가 달라도 다른 것 같기도 하고. 대출을 하면 어떻게 되는 간당간당한 금액인데 그게 이제 벗어나 버렸어요. 여기는 이제 내 돈으로는 갈 수가 없는 지역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지금 불장인데 여기는 사실 뭐 크게 와닿지는 않아요. 저는 사실 지금 막차 맨 끝에 있는 거예요. 계층을 옮길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있는 거죠. If it's true, I'ma give it to you. I may take a lot of stuff, guaranteed I can back it up. I think I'ma call you bluff. Hurry up, I'm waiting out front. 서른아홉 살 직장인 박인수 씨. 퇴근 후에는 저녁 식사를 챙길 새도 없이 음식 배달 아르바이트를 시작합니다. 일주일에 서너 번씩 지난 몇 년간 반복해온 일상. 뭐야? 진짜 이게 원래 넘어가야 되는데 막아놔가지고. 하루 3시간 바짝 일하면 4만 원에서 5만 원은 벌 수 있습니다. 배달이요. 여기 이벤트 한 날이니까 찍으세요. 배달이 몰리는 날엔 보너스도 있습니다. 그때 다른데요. 오늘은 3건에서 5,000원 더, 5,500원 더 했으니까 오늘 점심값은 벌었네요. 일이 밀려드는 저녁 식사 시간대가 지난 뒤에야 늦은 끼니를 챙깁니다. 신발은 혹시 언제 사신 거예요, 이거는? 거의 보통 사면은 한 10년 신어요. 10년이요? 네. 신발 이거 하나 있어가지고. 보통 한 번 사면은 진짜 다 찢어질 때까지는 입어요. 모든 옷. 뭐 밖에서 찢어지면 집에서 입고요. 예, 그렇게 해서 악착같이 일단은 모으고 있습니다. 아까 설명해 주시려던 게 어떤 거? 취업 후 월급은 한 푼도 써본 적이 없다는 인수 씨. 계좌엔 7천 원이 전부입니다. 월급 전체를 저금하거든요. 부업만으로 사실 생활을 해요. 그래서 못해도 한 달에 50에서 80? 최소 50은 벌어야 제가 생활이 되기 때문에. 밤 10시가 다 돼서야 집으로 향합니다. 연애도 취미 생활도 지금 당장은 사치처럼 느껴진다는 인수 씨. 요즘 그의 관심은 온통 서울 아파트에 쏠려 있습니다. 여기 아파트가 있어야 되거든요. 24평이면 지금 사실 매매가 6억 5천에서 8억이에요. 물려받을 게 없는 분들 살 수 없는 금액으로 돼버렸거든요. 그냥 포기하면 사실 편한데 사실 지금 기로에 있는 것 같아요. 서울 외곽에 위치한 부모님 댁. 사실 인수 씨에겐 5년 전 갭 투자로 마련한 아파트가 한 채 있습니다. 전세 3억 2천만 원을 끼고 4억 원에 산 경기도 의왕시의 아파트입니다. 처음에 살 때는 9천만 원 들어갔는데요. 중간에 역전세 기간이 있어서 추가로 돈에서 1억 2천 정도 제 돈이 들어갔습니다. 역전세 때는 당시에 힘들었죠. 당시에는 진짜 가지고 있는 돈 진짜 100원까지 다 털고 저도 경매 넘어갈 뻔했어요. 학원은 뭐예요? 내 집 마련의 기쁨은 누려본 적도 없습니다. 아파트를 지키기 위해 음식 배달은 물론 버려진 화분에 식물을 키워 판매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흙은 얼마 안 되고 그릇이죠, 독이. 요건 다 주워온 거기 때문에 결국엔 제가 들어가는 건 인건비하고 물값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뭐 이런 것들은 사실 크게 받을 때는 예전에는 10,000원도 받고 이랬는데 지금 뭐 2,000원이 나도 안 팔려요.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었던 3년 전 겨울. 세입자가 나간 집을 직접 수리해가며 다음 세입자를 기다렸지만 집은 2달이 넘도록 비어 있었습니다. 대출 이자만 하루하루 불어나던 시기였습니다. 세입자 돈을 다 돌려주려고 지금 뭐 퇴직금이나 개인 가지고 있는 돈부터 신용대출 그리고 제2금융, 3금융까지 해서 지인 돈까지 해서 일단은 다 돌려줬고요. 이후 집값은 다시 오르기 시작했고 빚도 다 갚았지만 새로운 고민이 생겼습니다. 가까운 아파트를 좀 구매를 예전에 생각을 했는데요. 제가 살려고 좀 고민을 했던 시기는 이제 1년 전 정도에 9억 5천 중반 정도를 했었습니다. 이 가격이 계속 올라서 마지막 최고가는 지금 11억 8천이고요. 지금 현재 매물은 12억 5천이 최저가입니다. 대출을 하면 어떻게 되는 간당간당한 금액인데 그게 이제 벗어나 버렸어요. 물론 제가 가진 집도 오르긴 했지만 그게 올랐다고 해서 어쨌든 그 폭이 너무 적은 거죠. 서울이 5억 오를 때 지방은 2억밖에 안 오르고 이 폭이 너무 커져 가니까 따라잡을 수가 없어서 결국에는 서울 안에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인수 씨는 직장 근처의 고시원에 이어 친구들 집을 전전하며 살고 있습니다. 월세를 조금이라도 아끼기 위해서입니다. 3년 안에 서울 아파트를 못 사면은 저는 아이는 포기할 겁니다. 그런 만한 집의 평수와 그런 만한 경제적 능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걸 할 수 있는 게 결국은 서울 아파트밖에 없습니다. 서울 아파트는 단순한 거주 공간을 넘어 자산 증식의 수단으로 자리 잡은 지 오래입니다. 최근 들어 서울 아파트 매수세를 이끈 주축은 인수 씨와 같은 30대였습니다. (30대들은) 어떤 방법으로 서울 아파트를 마련하고 있을까? 올 3월 서울 마포구의 브랜드 아파트를 매수했다는 문영은 씨 부부. 아이 출산을 앞두고 오랜 고심 끝에 내린 결정이었습니다. 저는 대출에 대한 조금 보수적인 생각이 있어서 월에 200만 원 이상은, 그러니까 저희가 얼마를 벌든 상관없이 퍼센트가 아니라 200만 원 이상은 나는 못 내겠다. 그게 24년 여름. 네, 여름에. 근데 24년 여름에 그때 또 오르기 시작했거든요. 이미 수년 전부터 마음에 둔 아파트들의 시세를 조사해왔다는 부부. 올 2월 해당 아파트를 사기로 결심했지만 계약은 쉽지 않았습니다. 내고를 하려고 이제 부동산이나 집주인한테 연락을 하면 바로 매물을 걷어들인다든지 호가가 계속 올라가고, 그리고 저희가 봤던 단지들 막 7, 8팀이 줄 서서 보고 지각비는 계속 올라가고 있었다고 생각을 했죠, 그때. 남편이 그때 저를 설득했던 게 취득세나 뭐 여러 가지 부대 비용을 생각했을 때 여러 번 이사를 갈 생각을 하지 말고 한 번에 제일 갈 수 있는 좋은 데를 가자. 대출이 그러면 어느 정도 있으셨어요? 인테리어랑 취득세 다 해야 돼서 한 10억 정도 받았다 보시면 돼요. 애초 사려고 했던 방 3개 아파트는 매물이 없어 전용 59제곱미터 방 2개짜리 집을 신고가에 매수했습니다. 매일매일 한 새벽 6시 되면은 실거래한 내역들이 뜨거든요. 그거 사이트 들어가가지고 내가 괜찮은 선택을 한 게 맞는지 그거 한 달 동안 계속 본 것 같아요. 이 지역이 엄청 또 올랐거든요. 저희가 또 샀을 때보다 더 많이 조금은 안도감으로 바뀌어 있어요, 지금은. 저희 장모님이 미쳤다고 하셨었는데 2달 뒤에는 너무 잘했다고 하셨어요. 50년 만기로 대출받은 돈이 10억 원. 부부가 매달 상환해야 할 대출 원리금은 300만 원이 넘습니다. 무게감이 확실히 애가 태어나고 나서 애한테 혹시 건강상의 문제가 생기거나 그러면 한 명이 일을 그만둬야 될 수도 있고 이런 변수들이 있잖아요. 그런 변수에 대응하기에는 지금 남는 금액이 너무 적다. 한 사람 월급 정도가
그냥 집에 살고 있는데 삭제되는 거잖아요. 이걸 나갈 때마다 이게 맞나라는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왜냐면 만약에 내가 경력이 단절되면 어쩌지? 라는 그 불안함이 지금은 조금 커졌어요. 수년 전 우리 사회를 휩쓸었던 신조어 영끌과 함께 이번엔 부동산 지각비가 화두에 올랐습니다. 영혼까지 끌어모아 대출받은 돈으로 수억 원대 지각비를 물고서라도 서울 아파트라는 막차에 올라타야 했다는 30대 실수요자들. 이들의 매수세까지 가세하면서 올 들어 서울 아파트 값은 8% 넘게 상승해 19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할 전망입니다. 자고 일어나면 올라있는 집값을 보며 누군가는 안도의 한숨을, 누군가는 좌절을 맛봐야 했던 한 해. 내 집 마련이나 갈아타기를 꿈꾸는 실수요자들 사이에선 불안감이 더욱 커지고 있습니다. 서울 구로구에 사는 37살 유재근 씨. 5년 전 양가 부모님이 사는 동네에 처음으로 내 집을 마련했습니다. 다음 달에 이제 아기가 태어나게 되면 4인 가족이 될 예정입니다. 이 지역보다는 좀 더 좋은 교육 환경에서 좀 키우고 싶은 마음이 커서 좀 더 나은 환경으로 가고 싶어서 계획 중입니다, 지금. 이렇게 가는 거예요. 현재 가장 큰 고민은 초등학교 입학을 앞둔 딸아이의 통학로 안전 문제입니다. 차량과 오토바이가 수시로 앞을 가로막아 성인도 다니기 쉽지 않은 길. 아이 걸음으로 이렇게 20분을 가야 합니다. 초등학교 바로 앞에는 8차선 대로가 있습니다. 6교로만 통행이 가능합니다. 여기. 지금 집에 계속 살면 이렇게 초등학교를 다녀요. 집에서 한 10분, 15분 거리인데 이제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차들도 많이 다니고 오토바이들도 많이 다녀서 조금 아이 혼자 보내기에는 조금 걱정이 많이 되는 길이긴 하거든요. 왔던 길 혼자 다닐 수 있겠어? 왜? 1주택자는 무조건 집이 팔려야 뭘 어딜 갈 수 있는 입장이다 보니까 이 집을 빨리 가격을 낮춰서 팔던지. 집 보러 온 사람들은 좀 있었어요. 아직까지는 뭐 계약을 하시겠다라는 분은 아직까지는 없으셨어요. 지금 불장인데 여기는 사실 뭐 크게 와닿지는 않는. 이제 아무도 너랑 나랑 헷갈려. 1년 전부터 이사 계획을 세워왔지만 집이 팔리지 않아 막막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둘째 아이의 출산 예정일도 다음 달로 다가왔습니다. 습속 작은 불에 고슴도. 저희도 이제 갈아타기를 해야 되는 입장이다 보니까 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이제 뭐가 됐든 매물은 그렇게 많지가 않으니까. 근데 저희가 집을 보고 있는 중에도 보시도 않으셨던 분이 그냥 계약금을 쌌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중간에 보는데 이제 약간 굉장히 이제 뻘쭘한 상황이 된 거죠. 이제 저희 집은 안 팔리고 그 집 이제 상급지 쪽은 계속해서 매물이 나오자마자 계속 나가고 있다 보니까 그걸 이제 지켜만 봐야 되는 심정? 그런 게 좀 힘들었죠. 5년 전 집을 살 때 고민했던 이웃 동네 아파트. 최근 가격이 너무 오른 데다 대출 규제까지 발목을 잡았습니다. 그때까지만 해도 뭐 한 많이나야 한 5천, 6천 뭐 이 정도 선이었는데 지금은 거의 한 최소 1, 2억 이상은 차이가 나는 상황입니다. 좀 후회되는 거는 이제 좀 레버리지를 좀 더 늘려서 좀 상급지를 갔어야 됐었는데 그때 당시에 그때 조금만 더 그냥 빚을 낼 걸 약간 이런 생각이 들죠. 이게 지역도 약간 다양하게. 아이에게 미안한 마음이 크다는 아빠. 같은 서울 안에서도 이미 벌어져 버린 자산 격차를 실감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원하는 곳이 이제 뭐 목동이나 강남 뭐 이런 대단한 곳을 가려고 한 게 아닌데 유흥가 없는 그런 환경에서 등하원을 시키고 싶을 뿐인데 그것마저 지금 차단이 됐다고 생각이 들어서
참 억울하죠, 저희 입장에서는. 집 때문에 고민 많은 한 사람, 여기에도 있습니다. 입사 6년차 김승현 PD. 내년에 결혼을 계획 중이지만 나날이 치솟는 서울 집값이 두렵습니다. 더 오르기 전 하루라도 빨리 집을 사야 하는 건 아닐까. 부동산 구매 전 현장을 방문하는 이른바 임장 스터디 모임. KBS와 가까운 영등포구 일대부터 둘러보기로 했습니다. 가면서 제가 아파트 설명을 드리면서 같이 갈 거니까 이게 어제 시세로 저희가 뽑은 자료인데 거래 지금 매물이 많이 안 나와요. 다 올랐는데 어떡하냐 이런 고민하실 텐데 지금도 좀 눈을 돌려보면은 괜찮은 아파트도 또 있습니다. 여기가 지금 가장 신축이고 20년도에 들어왔습니다. 4월 평일 오전이지만 직장에 휴가를 내고 참석하는 청년들도 있습니다. 아파트 단지들을 돌아보며 입지의 특성을 눈으로 확인합니다. 여기 같은 경우는 워낙 2호선, 9호선이 같이 또 있고 생활권 이제 편의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사람들이 선호한 단지고요. 지금 우리가 걸어가는 이쪽 블럭들이 다 지금 재건축으로 진행이 될 예정이고요. 분양가가 14억에서 15억대다. 이 정도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레미안이랑 같이 붙어 있다 보니까 구축 아파트조차 10억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막상 시세를 보니 영등포 지역은 엄두조차 나지 않습니다. 제 연봉이 오르는 것보다 집값이 오르는 게 훨씬 크잖아요. 그래서 뭔가 없으면은 나중에는 진짜 저 끝터리 가서 사야 되지 않나 약간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지금 가진 돈으로 살 수 있는 곳이 한 급지씩 1년마다 내려오는 것 같은데 이대로 돈을 계속 갖고 있는 게 맞나? 이런 생각도 들고 약간. 회사에서 좀 더 떨어진 지역으로 눈을 돌려봅니다. 지하철 9호선으로 여의도 출퇴근을 할 수 있는 강서구 일대. 교통이 편하면서 한강변과 가까이 있는 대단지 아파트가 밀집해 있습니다. 30년 이상 된 구축이지만 과거 저렴한 가격으로 신혼부부에게 인기가 많았다는 이곳. 상담을 받아보기로 했습니다. 1476세대, 거의 1500세대거든요. 예. 여기에서 매물이 지금 몇 개가 안 돼요. 5개, 6개, 실매물이 이렇고요. 단지는 여기도 1500세대예요. 아파트로 되어 있거든요. 한 개도 없어요. 매물이요? 한 개도 없어요. 평소에는 몇 개 정도 있었어요, 원래는? 평소에는 좀 있었죠. 10개에서 20개 정도는 있었죠. 그리고 또 전화하면 또 안 파시는 분들이 많아요. 예. 왜요? 오른다고 보는 거죠. 매도자 입장에서는 지금. 이러면 현실적으로 지금 뭔가 갈 수 있는 대단지 아파트는 거의 없겠네요. 23평 방 3개 화장실 하나, 59제곱미터가 11억 5천에 나와 있고요. 9억 정도의 선에서는 22평 방 2개 거실 아파트를 7억 6천짜리도 있네요, 그래도. 예, 2층 7억 6천. 전용 면적 39제곱미터, 전용 12평이 6억에서 6억 5천 아래로 있던 게 지금 이렇게 올랐으니까 1억 5천 정도, 2억 정도 오른 거죠. 지난 10월 새 정부 출범 4개월 만에 나온 세 번째 부동산 대책은 전례 없이 강력했습니다. 필요시 주택시장 과열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조정 대상 지역과 투기 과열 지구를 추가 지정하겠습니다. 서울시 전역과 경기도 12개 지역을 토지 거래 허가 구역으로 묶고 대출 한도와 실거주 의무를 강화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매매 매물은 지난 1일 기준 전년 대비 32% 줄었습니다. 원래는 4년 정도 모으고 구매를 할 예정이었는데 올해 가격이 너무 올라서 15일 15일 날 밤 9시에 부동산에서 전화가 와가지고 너 지금 계약 쓰자. 계속 이제 대출과 관련된 규제를 내놓는 모습을 보고 이 금액 자체도 줄어들 수 있어서
발표 직후 집값 상승을 우려한 매수세가 몰리며 매매 건수는 일시적으로 3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부동산과 관련한 실시간 상담으로 인기를 끌고 있는 유튜버를 만났습니다. 내가 이 아파트 가격이 조금 여기서 한 20% 정도, 30% 정도가 만약에 어떤 충격에 의해서 빠진다고 하더라도 내가 여기서 거주하면서 이걸 감당할 수 있는가가 훨씬 중요할 것 같아요. 자, 어디 사는 현 정부가 내놓은 3번의 부동산 대책에 시장은 어떻게 반응했을까? 걱정이 된다라고 얘기하셨는데 저는 서울에 공급하겠다는 주택이 135만 호 중에 한 3-4%가 안 됐어요. 나는 서울 아파트를 원하는데 서울에 공급이 없네. 그러면 그냥 사야겠다가 된 거예요. 이런 정책이 성공한 적이 없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서 계속해서 불안감을 가지고 있고 또 매도자들 같은 경우에도 이런 걸 알고 있는 분들이 많거든요. 그러니까 둘 다 지금 약간 줄다리기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치열한 서울 대신 가까운 경기도는 어떨까? 지난 9월 경기도 고양시에 내 집 마련을 했다는 김승현 PD의 친구인 조은정 씨를 만났습니다. 아니 이렇게 먼 곳까지 오시느라 고생이 많으셨습니다. 아유 초대해줘서 고마워. 이거 눈 때문에 학생 때 같은 직장 생활 6년 차. 그녀에겐 경기도 아파트 매수도 큰 도전이었습니다. 원래는 새 집이니까 약간 붙박이나 이런 걸 새로 하려고 생각을 했었는데 집 사는데 돈을 다 써가지고 돈이 없습니다. 영끌에 하셨기 때문에 영끌했기 때문에 없고 이거는 이제 책꽂이 살 돈이 없어서 일단 이렇게 해놓은 건데 책장이 우선순위가 아니구나. 책장이 우선순위가 아니라서 이거 대출금 이자 갚고 이런 게 우선순위. 로봇 사줄까 이래서 로봇 거주 공간만 달라졌을 뿐 자취할 때 쓰던 세간살이 그대로입니다. 서울의 한 오피스텔에서 전세로 거주했던 은정 씨. 전세 사기 걱정에 1년여를 시달린 끝에 이 집을 마련했습니다. 근데 서울이다. 나 200씩 내고 여기 살 수 있는 이 안정감이 주는 게 확실히 엄청 달라. 그래서 출퇴근할 때도 뭐 사람들이 뭐 불편하겠다. 뭐 어떻게 하다가 뭐 서울 살던 내가 거기까지 가서 너 출퇴근 어떻게 하고 뭐 이런 얘기 하는데 굳이? 내가 감당해야 될 문제 중에 아무것도 아니. 그 주거 불안에 비하면. 진짜 내가 일본 주거는 안정됐지만 온전한 내 집이 되기까지 30년간 은행 빚을 갚아야 합니다. 혹시 한 달에 얼마 정도 갖고 있어? 총 절반 이상은 다 집에 들어온다고 생각해. 절반 아마 이상일걸? 그러니까 이게 사도 불안하다는 게 실거주로 샀지만 부동산 자체가 투자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잖아 사람들이. 이거는 내가 큰 주식을 산 거랑 비슷하단 말이야. 어쨌든 나가는 돈이나 상당한 월급이 들어가니까. 그치. 그러니까 당연히 민감해질 수밖에 없어. 더 이상 눈치 보는 세입자가 아니라는 건 기쁘지만 여전히 은정 씨의 마음 한켠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살 수 있으면 서울 아파트 사지. 여기가 너무 조금 오르면 10년이나 20년 뒤에 내가 이미 서울에 신축이나 좋은 데 들어간 사람들과의 갭이 메꿔지지 않을까? 내 출발선이 어디부터 달라지고 있느냐를 생각하니까 나는 거기서 좀 뒤처지겠구나. 많이. 이런 생각은 있어. 사흘 전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3분기 새로 취급된 주택담보대출액은 자주 1인당 2억 3천만 원, 서울에선 3억 6천만 원입니다. 통계를 내기 시작한 2013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입니다. 연령별로는 17이 30대와 40대로 이들이 집값 상승을 이끈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강력한 규제책이 실시될 때마다 시장의 불안이 고조되면서 이른바 똘똘한 한 채로 몰리는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30대) 후반의 진혜은 씨는 최근 목동의 한 구축 아파트를 20억 원대에 매수했습니다. 이게 물이 너무 많이 새서 이제 여기 주저앉아 버린 거예요.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세월의 흔적.
그냥 싱크대 쓰는 데는 상관없죠. 싱크대 쓰면 이 상부는 상관은 없으세요? 네네. 어차피 얘는 안 쓸 거예요. 저 이번에 인테리어 할 때 뭐 이렇게 부분 하는데 전체 예산 800만 원? 일단은 대출을 받을 수 있는 만큼 다 받아서 집값에 다 많은 비중이 투여가 됐기 때문에 인테리어 할 수 있는 예산은 사실 크게 남아있지 않더라고요. 손볼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니지만 재건축 기대감에 선택한 곳. 이번이 벌써 4번째 아파트 매수입니다. 2014년에 결혼을 하고 그때 이제 전세로 2년을 살지 아니면 처음부터 매수를 할지 그런 것들을 고민을 했는데 은행에 그 원리금을 상환을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이자가 되게 아깝다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전세로 산 2년 동안 집값이 오르는 걸 보면서 마음이 바뀌었다는 진 씨.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그 원리금을 나가는 거가 부담되지 않는 선에서 대출을 받아보자 해서 처음으로 대출을 받았던 게 한 1억 정도였던 것 같아요. 그 다음에 3억 정도 받고 그 다음에 6억 정도 받고. 4억 원대 수도권 아파트에서 시작해 3번의 갈아타기 끝에 마련한 목동 아파트. 대출금은 6억 원까지 늘어났지만 부부의 자산도 5배 가까이 늘어났습니다. 30대 후반 맞벌이 부부의 연봉만으론 이룰 수 없었을 성과입니다. 막대한 대출금도 낡은 집에서 생활해야 하는 불편함도 가족의 미래를 생각하면 감수할 만하다는 혜은 씨. 하지만 마음 한구석엔 아쉬움이 남습니다. 저에게 좋은 집은 사실은 강남 상구였죠. 그래서 이제 그 한참 23년 하락장 때는 그 강남도 쌌기 때문에 충분히 이제 갈아탈 수 있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제가 그때 그걸 놓치고 나니까 여기는 이제 내 돈으로는 갈 수가 없는 지역이 되어버렸더라고요. 아무리 레버리지를 써도 수요가 거기로 몰릴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집들은 계속 오를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지난 수십 년간 부동산 개발과 함께 부의 상징으로 자리 잡은 강남 3구. 한강 조망권과 우수한 학군, 편리한 교통과 생활 인프라에 재건축 추진까지 가시화되면서 특히 압구정동의 구축 아파트 값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대출 규제가 강화된 11호 대책 이후 거래량은 급감했지만 현금 부자들의 신고가 거래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제 작은 평수 35평형이거든요. 거기에 70억 이상 수가 나와요. 나오면 바로 나와요. 규제랑 이런 게 요새 많이 나오잖아요. 내릴 것 같으면 벌써 내렸거든요. 저희는 이제 지금 사는 게 좋지 않을까. 계속 거래는 이루어지고 있고요. 다 현금이에요, 요즘은. 한 6억 받아봤자 뭐 130억짜리 말도 안 되고 지금 여기 보시면 51평 95억이고 뭐 이러다 보니까 30평대도 지금 뭐 80억, 70억, 60억 이러니까 매물이 있는지 묻자 매수를 말리는 중개사도 있습니다. 지금 사기에는 좀 타이밍이 별로지 않을까요? 너무 단기적으로 많이도 올랐고 네. 많이 올랐어요, 지금이? 많이 올랐죠. 이게 5년 전만 5, 6년 전만 15억 하던데 지금 70억, 75억 하니까 옛날 가격을 알면 못 사죠. 압구정 현대 가격이 5배 정도 뛰었을 때 이런 자금들이 어디서 몰렸냐라고 보면 지방권에서 몰렸고요. 그 다음 다주택자들이 처분을 해서 하나의 돈을 모아서 압구정동으로 들어갔고요. 결국은 수요의 응집, 이 거래가 하나로 압축을 시켜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가격이 5배 정도 올라가는 그런 구조로 발생되는 그런 문제점들이 되는 거죠. 투기 수요를 막기 위한 각종 규제 정책에 시장의 관심은 이른바 똘똘한 한 채에 몰렸습니다. 강남 3구와 마용성, 노도강 등 지역에 따라 서열화된 서울 아파트. 그 결과 자산 양극화는 갈수록 심화되고 있습니다. 소득보다 서울 아파트 소유 여부가 자산 격차를 만들어내는 시대. 지방에 직장을 둔 30대들도 이런 현실을 모르지 않습니다. 금요일 오후 3시. 대전에서 일하는 소영 씨의 퇴근 시간입니다. 진짜
급하게 가시네요. 네, 이렇게 해야 32분 거를 탈 수 있어가지고. 평일에는 사택에서, 주말에는 서울 집에서 지내고 있다는 소영 씨. 택시와 열차, 지하철로 3시간이 걸리는 긴 여정이지만 벌써 5년째 반복해온 일상입니다. 6.27 대책이 발표된 바로 다음 날, 소영 씨 부부는 서울의 한 대단지 아파트를 매수했습니다. 오빠. 고생했어. 로정 뽑았어? 주말 부부로 살아온 5년 동안 내 집을 어디에 마련할지는 오랜 고민거리였다고 합니다. 와이프가 대전에 회사 다니고 있으니까 그냥 몇 번 가봤거든요. 부동산 가격을 검색을 했는데 거기 뭐 32평, 그러니까 84제곱이 뭐 한 3억 이러니까 맞벌이 하면서 충분히 살 수 있겠다. 이전 데이터들을 보게 되는데 그런 흐름들을 봤을 때 이제 대전보다는 서울에 직장도 많고 사는 사람도 많고 이제 가격의 흐름도 조금 많이 오르는 걸 봤었기 때문에 이제 자산의 가치, 물론 제가 계속 여기 쭉 살더라도 그래도 집값이 오르는 게 더 좋은 거니까 서울에 집을 사게 됐거든요. 부부는 대전의 집보다 좁지만 3배가 비싼 서울 아파트를 선택했습니다. 향후 30년간 매달 280만 원을 상환해야 합니다. 실질적으로 집을 사고 나서 당연히 이제 대출금이나 그런 것 때문에 많이 고민도 되고 걱정되고 이거 어떻게 언제 갚지 이런 생각은 들긴 하지만 그래도 이제 내 집이 생기니까 아무래도 너무 좋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사실 적응하긴 했지만 그래도 어쩔 때 한 번씩 힘들 때가 있거든요. 그래도 조금 주말에 여기 올라오면은 집에서 좀 위안을 얻는 것 같아요. 서울 아파트 값이 오른 건 소영 씨 부부 같은 실수요자 때문만은 아닙니다. 지방 거주민들에게 서울 아파트는 매력적인 투자 상품이 됐습니다. 부산에 사는 40대 후반의 직장인 도진우 씨. 매일 아침 눈을 뜨자마자 컴퓨터 앞에 앉아 하루를 시작합니다. 서울 수도권의 실거래가 같은 거는 매일 체크를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매물이 얼마큼 감소됐는지라든가 이제 뭐 거래량 같은 것들 기본적인 지표들은 계속 이제 꼼꼼하게 계속 이제 보고 있습니다. 10여 년 전부터 서울 아파트에 투자해왔다는 진우 씨. 거주지인 부산 대신 왜 서울일까? 잘 알아봐야 알겠지만은 뭐 아이들이 서울에 안 살아는 법은 없잖아요. 지방하고 문화라든가 의료 혜택이라든가 그 차이는 무시 못 하거든요. 예. 그래서 뭐 저야 뭐 이제 직장이 여기다 보니까 제가 뭐 거주를 못 하더라도 우리 자식들은 거주할 수 있게끔 본인들이 원한다면 제가 그렇게 해주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예. 매주 주말이면 서울로 원정 임장을 다니며 기회를 엿봤다는 진우 씨. 지난 2016년 마포의 아파트를 매수했다가 최근 팔았습니다. 지금처럼 급등할 거는 생각 당연히 못했지만은 한 뭐 2, 3억만 벌어도 예, 감사하게 생각했었는데 이미 입주할 당시에 이미 그 이상은 초과가 됐었던 거고. 최종적으로 혹시 얼마나 정도 보셨어요? 이게 세전으로 한 7억 정도. 예. 그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제 결국 실수요자들의 기회가 되면 언제든 다시 서울 아파트에 투자할 생각이라는 진우 씨. 할 필요 없으면 놔두고. 부산도 지금 제2의 도시지만 시간이 지나면 언젠간 인천한테 인구도 추월당할 수밖에 없고 점점 지방은 그럴 건데 반면에 서울 수도권은 10년 전보다 지금 인구도 더 많고 점점 사람들이 들어오고 싶어하는 곳이잖아요. 똘똘한 한 채 심리가 그러면 부산보다는 서울이지 이런 마음이 강하니까 그래서 이제 서울 아파트를 사게 되는 거고도 지방 자산가들이 많을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지난 10년 서울의 아파트 값이 120% 오르는 동안 대전은 40%, 부산은 20%가 올랐습니다. 데이터와 경험에 비추어 볼 때 서울 아파트가 답이라는 부산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들의 생각도 다르지 않습니다. 물론 부산도 아직까지 뭐 A 급지라고 할 수 있는 급지들은 지속적인 수요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불안감은 없지만 부산과 서울을 비교하면 또 그 수요층은 다르다고 볼 수 있죠. 부산은 부산 안에서만 움직이고 서울은 부산뿐만 아니라
뭐 다른 지역들, 뭐 전남이 될 수도 있고 전북, 강원도 에서 다 오시는 지역이잖아요. 그런 부분 때문에 수요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수요가 많으면 공급이 똑같다는 가정하에 가격이 높아질 수밖에 없죠. 네. 하나도 없어요. 특단의 대책이 나오지 않는 한 시장의 변화를 기대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 전망합니다. 금액도 지금 5억에 나와 있지만 불과 23년도에는 2억 후반대에도 부산에 뭐 또 나름대로 좋은 아파트를 고민하시다가 상담을 해보면 그걸 2-3개 고민하시는 분이 있어요. 부산 거 2개 하지 마시고 서울에도 사실 뭐 1개 정도 하시는 게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저도 부산에 있지만 그게 더 좋다라는 걸 맞기 때문에 그렇게 손님에게 말씀드릴 수밖에 없죠. 11호 대책으로 서울시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인 지난달에도 서울 아파트를 새로 산 외지인은 24.7%를 차지했습니다. 정부는 향후 5년간 서울, 수도권에 총 135만 호의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실수요자도 다주택자도 지방의 자산가들도 이른바 똘똘한 한 채만 바라보는 지금의 흐름대로라면 양극화는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지금 정책적인 디자인 자체가 똘똘한 한 채로 몰아가고 있는 정책이에요. 꽤 오랜 시간 동안 방향성 제시가 됐었다라고 보거든요. 1주택자 중심으로 흘러가다 보니까 똘똘한 한 채, 그리고 1극 체제가 된 주택 가격이 가격을 견인해 가는 모습들, 욕망이라는 지역과 상품이 생겨버렸다라는 이 문제점들, 이런 부분들이 양극화를 더 키웠다. 서울 아파트값이 천정부지로 치솟은 최근 10년간 서울에 거주하는 30대 청년들의 자가 소유 비율은 갈수록 하락해 지난해에는 25.8%를 기록했습니다. 내 집 마련을 꿈꾸는 무주택 청년들에게 기회는 찾아올까요? 안녕하세요. 네, 인천에 살고 있는 30대 예비 아빠 박은성이라고 합니다. 네, 현재 시간 지금 5시 50분이고요. 네, 보통 저는 이 시간에 나와서 출근을 합니다. 2시간 정도 걸리고요. 인천에 있는 전셋집에서 서울로 출퇴근하며 긴 시간을 길에서 보낸다는 7년차 직장인 은성 씨. 현재 시간이 7시 48분. 대략 한 2시간 정도 걸렸네요. 왕복 4시간 출근이라 확실히 힘들긴 합니다. 어쨌든 오늘도 업무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에 직장이 있는 무주택 청년들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서울 아니면 수도권에라도 아파트를 마련하는 것이 목표입니다. 다들 서울에서 직장을 다니시고 계시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직장이 양재입니다. 서울 양재. 그러다 보니까 인천에서 양재까지 2시간이 걸려요, 편도. 그러니까 너무 힘들더라고요. 바로 회사 앞에 저희 아파트 전세금을 가지고 원룸 그 보증금이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좀 상대적으로 좀 말이 안 되는데 그래서 인천으로 선택을 해서. 근데 저는 이 직주 근접 때문에 수도권 아파트를 갖고 싶다기보다는 결국 돈을 버는 그 끝은 내 집 마련이라는 목표 때문에 다들 일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 10년 뒤, 뭐 20년 뒤, 30년 뒤에 집값이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지만 수도권 아파트는 떨어질 것 같지는 않거든요, 절대. 하게 된다면 수도권 아파트를 꼭 갖고 싶다. 다른 아파트들은 안 갖고 싶고 수도권 아파트를 꼭 갖고 싶다. 수도권에 있는 주택이라고 생각했을 때 살 수 있는 곳은 정말 많다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다음 스텝을 밟을 때 그 집이 팔릴 수 있느냐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에는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원하는 곳을 내가 사야 추후에 이제 팔기도 좋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아파트를 사고 싶어하는 수요는 계속 있을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저는 이제 퇴근을 해서 집 앞에 정류장에 내렸고요. 가면서 저희 동네를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카메라를 켜봤습니다. 그 재개발 지역 안에 있는 완전 낡은 오래된 빌라에서 살고 있고요. 여자가 혼자서 지내기에는 조금 무섭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직장과 가깝지만 출퇴근길이 무섭다는 하라 씨의 월세집. 이렇게 소파랑 침대랑 있는 방입니다.
생각보다 되게 크죠? 사실 저희 집이 50만 원인데 좀 엄청 집을 잘 구해가지고 사실 집이 되게 큰 건데 제가 창문을 이렇게 다 막아놨는데 그래서 이쪽에 보면 여기가 빵빵해져 있는데 이게 다 바람이 들어와서 이렇게 빵빵해져 있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서울 왕십리에서 살고 있는 99년생 전부용입니다. 네, 여기가 현관이고요. 방음이 형편없는 40만 원짜리 원룸에서 살다가 지금의 원룸으로 옮겼다는 전부용 씨의 경우 20제곱미터 6평 남짓한 집에 매달 83만 원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서 살면서 낸 월세를 한번 계산해봤는데 신대방에서 1년 동안 480만 원 냈고 지금 집에서 1년 6개월 동안 1,494만 원, 그래서 총 1,974만 원을 썼는데 이게 2년 6개월 동안 월세를 이만큼 냈다고 생각하니까 되게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물론 서울에서 직장 생활도 하고 있고 뭐 문화 생활도 다 즐기고 있는 건 사실이지만 그래도 청년들이 월세가 많이 부담스러운 건 사실인 것 같습니다. 저희 부모님만 해도 열심히 월급을 저축을 하셔서 예적금만 조금 잘 하셔도 집을 한 채씩도 살 수 있는 환경이 되었던 것 같은데 지금은 그거보다 훨씬 더 복잡스러운 사회에 살고 있어서 아마 더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 같아요. 직장이 벌써 7년 차 다니고 있는데 월급이 올라가는 것보다 이 집값이 올라가는 걸 아예 따라갈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순간 저도 회사분들이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6억이 어느 순간 약간 저렴해 그러니까 도전해볼 만한 가치 있는 그런 가격대로 이렇게 느끼는 게 사실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6억이라는 이 금액이 평생 제가 월급을 받으면서 모아도 될까 말까인데 이게 내가 매수를 하고 싶은데 이게 정말 현실적으로 가능할까? 10년 전 중위소득 직장인이 월급을 한 푼도 쓰지 않고 8.3년을 모으면 살 수 있었던 서울집. 이제는 약 14년을 모아야 가능합니다. 한때 중산층 주거의 상징이자 빠른 주택 공급의 핵심이었던 아파트. 꾸준히 우상향한 서울 아파트는 어느새 청년들에게 정답지처럼 자리 잡았습니다. 이렇게 월세 나가는 게 너무 아까워서 이 돈이면 차라리 그냥 오피스텔 매매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근데 하는데 다 일단은 하지 말라고 해. 무조건 청약이든 뭐든 돼서 아파트를 사야지. 빌라나 뭐 오피스텔을 했을 때 몇 년 뒤에 이게 떨어지게 되면은 사실 너무 마음이 아프잖아요. 서울 아파트를 첫 주택을 내가 선택을 하게 되면은 최소한 떨어지지는 않으니까. 아파트 같은 경우는 사실 시세가 이미 다 나와 있는 편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그래프들을 보면서 내가 예전보다 이게 싼 가격인지 더 올라갈 수 있는 상승 여력이 얼마나 되는지 이런 것들이 계산이 되잖아요. 계산이 된다는 것 자체가 저는 되게 안정성이 되게 높다고 생각을 하고 저도 제가 돈이 많으면 오히려 편하게 선택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돈은 한정적이니까 한 번에 딱 완벽한 아파트를 사서 완벽한 어떤 주거지를 사서 그게 영원히 자산 가치가 떨어지지 않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노후도 생각하고 이렇게 한다면은 결국에는 아파트를 원하게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합니다. 과열된 시장, 높은 가격. 서울 아파트는 사고 싶은 청년들에겐 박탈감을 주고 이미 산 이들에게는 무거운 짐을 지우고 있습니다. 1주택자들도 정부에서는 제 개인적으로는 투기소유로 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최대한 이제 대출을 막아서 저희 같이 이동을 해야 되는 가정들도 일단은 막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 같거든요. 뭔가 이 과정에서 너무 약간 제 나름의 억울함이 있으니까 이게 막 나서지 않는 성격인데도 진짜 이 말은 해야 되겠다. 사실 주식을 이렇게 한다고 하면 말이 안 되잖아요. 청산당할 것 같은데 이걸 나갈 때마다 이게 맞나라는 생각은 하는 것 같아요. 전세로 가게 만드는 전문가들은 지금 부동산 시장에 주거 안정을 위한 대책이 시급하다고 말합니다. 10년 뒤에 주택 공급보다 금융적으로 지역적으로 핀셋으로 규제를 할 필요가 있는데 전혀 다른 처방전을 가지고 나왔다. 그래서 실수요자들이 본인의 그 사정을 벗어난 그 수준의 주택을 구입할 수밖에 없는 이런 문제점들이 지금 시장에 형성이 됐다라고 판단됩니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간다 그러면 결국에 땅값이 올라간 거거든요. 그래 되면 결국에 단독주택이나 주변지 땅값이 올라가게 되고 비아파트 부분도
덩달아 가격이 움직여서 서민 내 집 마련이 더 어려워져요. 양극화가 더 벌어질 가능성이 있지요. 우리가 만난 청년들에게 서울 아파트는 살고픈 곳이자 하루라도 빨리 사고픈 곳이었습니다. 지금은 무리해서 조급하게 사지 않아도 된다. 누구나 언제든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다는 믿음을 어느 누구도 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조만간 추가 주택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고 예고했지만 당장 공급이 씨가 마른 상황 속 서울과 수도권 집값 안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부동산 공화국을 넘어 서울 아파트 공화국, 부동산 불패 대신 강남 불패가 대세가 된 초양극화의 시대. 누구에게나 당연한 내 집 마련의 꿈이 너무 큰 고통이 되지 않도록 이제 정부가 답해야 할 때입니다. Another summer day has come and gone away from Paris or Rome, but I wanna go home. Maybe surrounded by a million people, I still feel all alone. Just wanna go home. Oh, I miss you, you know. And I've been keeping all the letters that I wrote to you.